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날씨 화창해진 걸 보니까 시간 되는 대로 가족 여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드네요. 아직 우리 집에 아픈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 놓고 여행을 계획할 수는 없지만 문제가 해결된다면 가까운 해외라도 한번 계획해 봐야겠어요. 저는 현재 병관으로 바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집에 아픈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제 딸이랑 사위가 병원 신세를 지고 있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어쩌다가 나이 많은 저랑 남편보다 건강에 적신호가 오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자 사연에 올려봅니다. 딸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제 이야기에 심장이 철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보시고 위로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아주 어여쁜 외동딸이 하나 있습니다. 원래 부모 눈에는 내 자식이 제일 예쁘지만 저의 딸은 객관적으로도 예쁘다는 평을 많이 받을 만큼 외적으로 출중한 편입니다. 길거리 캐스팅도 몇 번 들어왔을 정도의 얼굴이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네요. 그러나 제 딸은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누구 앞에 나서는 걸 싫어했기에 연예계는 꿈도 안 꿨습니다.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며 평범하게 지내온 아이죠. 딸이 인기가 많아서 딸 사춘기 시절에는 우리 집으로 딸을 찾는 남학생들 전화가 많이 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 보면 저는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좀 걱정이 되었어요. 아무래도 딸에게는 이성으로부터 오는 유혹과 기회가 많을 테니 혹시라도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불안했습니다. 제 딸도 언젠가는 결혼을 하겠지만 부디 좋은 남자랑 결혼하길 바랬죠. 그래도 딸은 대학생 때까지는 통학을 했어요. 그리고 딸은 취업을 하면서 지방인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때 저랑 남편이 함께 걱정을 좀 했었는데요. 딸이 연락을 꼬박꼬박 줘서 그나마 딸의 삶을 존중해 줄 수 있었습니다. 과잉 애정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맞습니다. 저랑 남편도 잘 알고 있어요. 딸아이를 너무 사랑하고 예뻐하다 보니까 저희도 이 오지랖을 조절하기가 힘드네요. 어쨌든 딸은 저희 걱정과 다르게 하루하루 밝게 잘 지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좋아서 마치 기분 좋은 일이 늘 있는 것처럼 느껴졌죠. 남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시절 다 갔다고 얘기를 하곤 하던데 제 딸은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독 딸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나 싶었더니 딸이 결혼할 남자가 있다고 소개해주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솔직히 좀 많이 놀랐고 이걸 기뻐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가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이냐고만 물었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동료라고 하더군요. 결혼을 마음먹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임신 때문이라는 충격적인 고백까지 했어요. 미안해, 엄마. 근데 나 그 사람 많이 사랑하고 있어. 그래서 임신한 거 후회 안 해. 제발 결혼 허락해줘. 우리 잘 살게. 전화로 그 소리를 들었는데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는 얘기보다 더 숨이 콱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쓴소리가 나가버렸어요. 뭐? 임신? 너 제정신이야? 도대체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녔길래 임신을 해?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른 일인 줄 알아?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말하는 거잖아. 우리 같이 아기 책임지기로 했어.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허락해주면 안 돼? 저도 저지만 이 사실은 남편이 아주 크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일부러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가 좋게 좋게 말해보겠다고 해서 엄청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던 건데도 남편은 우리 딸을 임신시켰다는 그놈한테만 온 신경이 꽂혔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미 딸이 임신을 했고 둘은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는 걸요. 남편은 그놈 낯짝 한번 보자면서 저더러 딸에게 그놈 데려오라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이 큰 사달을 낼까봐 걱정이 되었지만 그걸 딸에게 말했더니 오히려 잘 됐다고, 이참에 아빠한테 확실히 소개하고 허락받고 싶다고 결의만 다질 뿐이더군요. 저는 그래도 예의상 그놈의 인사를 받아주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인사도 안 하고 맞이할 생각도 없고 그저 거실 소파에 앉아 그놈을 험악하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를 알아서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딸이 제 아빠 눈치를 보면서 그놈을 엄청 칭찬하는 덕에 그나마 정적이 좀 깨졌었네요. 그놈도 눈치가 있는 건지 알아서 분위기를 읽고는 다짜고짜 우리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절대 무책임하게 고은이 돌아설 생각 없어요. 같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제발 허락해 주세요. 절대 아버님,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일 만들지 않겠습니다. 걱정할 일? 우리가 걱정할 일이 뭔데? 이미 우리한테 얼굴 보이기도 전에 걱정을 시켰지 않나? 실수도 저지르고 무책임하게 임신까지 시키지 않았냐고. 그런데 무슨 걱정할 일을 안 만들겠다는 거야? 우리가 자네 말을 어떻게 믿어? 남편의 목청은 몇십 년 함께 살아온 저도 가끔씩 벌벌 떨립니다. 그런데 남편을 처음 마주하는 녀석 입장에선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그놈은 실제로 무릎을 꿇은 채로 손을 달달 떨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아무런 준비 없이 혼전 임신을 저질러 버려서 저도 좋게 봐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특히나 딸을 생각하는 마음이 유별납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놈의 태도를 더 가볍게 보고 성을 냈어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내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자네가 내 딸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있었다면 임신시키는 일은 없었어야지. 결국 그놈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안 좋은 인식으로 찍혀버렸습니다. 그저 무어라 해명도 못하고 넙죽 엎드리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으며 우리 딸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증명할 수 없는 말만 늘어놓았어요. 저희는 그놈의 된데미도 모르고 배경도 모르고 그저 딸에게 착하다는 소리 하나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착하다는 것도 믿기가 어려웠어요. 단연 이유는 준비 없는 혼전 임신 때문이었죠. 남편이 당연히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았어요. 아마 결혼도 안 하고 애부터 덜컥 생긴 딸의 인생을 걱정해서 그랬을 겁니다. 저도 제 남편의 성깔 감당 못합니다. 남편이 거절하자 울면서 사정하는 그놈의 태도가 참 안쓰러웠지만 남편이 완강하게 반대하기도 했고 저 또한 제 딸이 임신을 먼저 해버린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끝내 그놈 편을 못 들어줬네요. 딸이랑 그놈은 그 뒤로도 몇 번이고 우릴 찾아왔어요. 그때마다 퇴짜 맞기를 반복했죠. 그러다 제가 처음으로 근본 모르는 그놈에게 마음이 살짝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딸에게서 그놈의 부모님이 아주 일찍 돌아가시고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였습니다. 그놈이 고아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보육원 출신이라서 다 큰 성인이 된 나이에도 보육원에 계속 봉사와 기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생각했던 것보다 심성이 고운 것 같아서 마음이 갔어요. 듣자 하니 기부하는 금액이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돈을 보고 사람을 판단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제 딸이 의지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위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놈의 심성이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번쯤 깊게 대화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 몰래 그놈을 따로 만났고 그놈은 한결같이 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래요. 보육원에 봉사한다고 들었는데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살기 바빠서 주위 사람 챙길 여유가 부족한데 우리 딸이 어디가 좋은지 물어봐도 되겠어요? 저같이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가족이 되어주고 싶다고 한 사람은 고은이가 처음입니다. 저 고은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고은이 일이라면 뭐든지 나서는 남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요. 제 딸은 예쁜 얼굴처럼 마음까지도 참 예쁜 아이예요.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우리 딸 얼굴이 아닌 마음을 봐주는 것 같아서 저는 한층 더 그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좋아 죽는 남자니까 웬만하면 허락해주고 싶었어요. 아마 혼전 임신 사실이 아니었다면 저랑 남편이 처음부터 냉철하게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곤 나는 내 남편 감당 안 되니까 이제 내 남편을 끈질기게 설득해보라고 했죠. 그랬더니 사위가 된 그놈이 벌떡 일어나 90도로 인사하는데 문득 부모 없이도 참 번듯하게 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위의 당찬 포부와는 다르게 남편의 반대는 계속해서 길어졌어요. 남편 때문에 오히려 사위가 아닌 딸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딸은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보다 배가 더 불러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죠. 저도 남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대로 딸을 미혼모로 살게 할 생각인 건지 도통 말을 안 해주니까 딸을 안심시켜 줄 수도 없었습니다. 여보, 그래도 애가 생겼는데 둘이 같이 살게 해줘야지. 혼전 임신시키고 도망가는 총각들도 많은데 그 녀석은 끝까지 우리 딸 책임진다고 하잖아. 마냥 반대하는 게 우리 딸을 위한 길은 아닌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아직 그놈한테 확신이 없어. 우리 딸을 저만큼 따라다닌 놈들 없었을까 봐. 그놈 눈빛이 아무래도 음흉하다고. 임신했다고 생각 없이 결혼해서 이혼 이력 남길 바에는 그냥 미혼모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걸 왜 당신이 정해. 그리고 그 녀석 표정이 원래 좀 개슴츠레한 편이더구먼. 괜히 그런 걸로 딸이랑 사이 멀어지고 싶어? 우리 딸이 지금 당신한테 얼마나 실망하고 있는데. 남편이 딸을 무척 아낀다고 했잖아요. 남편은 딸이 학창 시절을 마칠 때까지 딸의 등하교를 책임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남편은 딸의 꽁무니를 쫓는 남자애들을 많이 봤다고 했었어요. 딸이 남편의 품을 떠나게 된 건 직장에 취업한 후부터였거든요. 남편은 딸이 자기 울타리를 넘어서 남자를 만난 것도 걱정이 되는데 심지어 임신까지 했다고 하니 사위를 생각하는 마음이 생각보다 더 날카로웠어요. 남편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사윗감을 신중하게 고르더라도 가장 중요하게 염두해야 되는 건 딸의 마음 아닌가요? 남편의 의도와는 다르게 딸은 갈수록 제 아빠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요. 딸이 한 번도 우리에게 반항을 한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제 아빠한테 성을 냈습니다. 내 인생이잖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괜찮다는데 왜 아빠가 자꾸 반대해? 아빠가 나 대신 내 인생 살아? 아빠가 말하는 방식 나한테 안 맞다고. 나는 하나도 안 행복하다고. 네가 잘 몰라서 그런 거야. 처음에 신중해야 나중에 골병 안 드는 법이라니까. 시끄럽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으니까 그런 줄 알아. 딸은 시간이 흐를수록 화가 나서 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임신을 한 몸이라서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고 싶은데 그게 참 힘들었어요. 그렇게 딸 임신은 어느새 8개월까지 흘러 딸의 배가 눈에 띌 만큼 부풀었습니다. 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휴직을 냈다고 했어요. 제가 딸에게 전화해서 본가에 내려오라고 했지만 딸은 자기 아빠 보기 싫다고 결혼 허락 안 해주면 평생 본가에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때 그 전화를 남편이 옆에서 같이 듣고 있었는데 혼자 고심을 많이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이 고향의 발길조차 되지 않겠다고 하니까 불안하긴 했나 보더라고요. 또 딸 혼자서 그 몸으로 병원 다니고 고생하는 걸 엄청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사위를 데리고 내려오라 하라고 제게 전달을 부탁했어요. 저는 바로 딸에게 연락을 했고
딸은 그 소리를 듣고 신이 나서 사위를 연차까지 내게 만들어 내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를 준비했어요. 사위는 여전히 남편을 어려워했고 저는 그래도 남편이 조금 마음을 연 것 같아서 사위에게 다 되었다고 위로 한마디씩 얹어주었네요. 어색한 분위기에는 역시 술을 한 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슈퍼 갔다 오겠다고 식구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사위가 벌떡 일어나 자기가 다녀오겠다고 겉옷을 챙기더라고요. 그때 딸이 사위를 붙잡아 앉히면서 제게 쪼르르 다가와 팔짱을 꼈습니다. 오랜만에 엄마랑 바람 좀 쐬고 올게. 둘이 얘기 좀 나누고 있어. 한 10분이면 될 거야. 아빠 괜찮지? 딸은 남편과 사위의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주고 싶었는지 귀여운 꼼수를 부렸습니다. 딸이 남편에게 허락을 구했는데 남편이 의외로 얼른 다녀오기나 하라면서 저랑 딸을 보내려고 했어요. 말투가 부드러운 걸 보니 다행히도 사위를 나무랄 것 같진 않아서 안심이었습니다. 잘된 일 같아서 저랑 딸은 서둘러 집을 빠져나왔어요. 집이랑 3분 거리밖에 안 걸리는 가까운 슈퍼를 갔는데 슈퍼 사장님이 성인이 된 우리 딸을 알아보더라고요. 고양이니까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반겼던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오래간만에 느끼는 평화로움에 기분이 좋아서 저절로 콧노래가 나왔습니다. 제가 술을 고른 후 가볍게 먹을 후식을 찾는 동안 딸은 슈퍼 밖에 전시되어 있는 귤박스를 보러 나갔어요. 그 사이 제가 고를 거 다 고르고 카운터에 물건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이었어요. 거기 뭐야? 야, 이 살인자야! 살려주세요! 어머, 어떡해? 저 사람 좀 잡아주세요! 바깥에서 웬 아줌마가 고함치는 소리가 가게 안까지 다 울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슈퍼 사장님이랑 바깥을 나가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깥 광경을 보자마자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죠.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우리 딸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겁니다. 저는 얼른 딸에게로 기어가서 울부짖으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슈퍼 사장님도 놀란 마음을 가다듬고 급하게 119에 신고를 했어요. 고은아, 안 돼. 이게 무슨 일이야? 딸, 눈 좀 떠봐. 어떡해. 우리 딸 어떡해요. 동네가 고요한 촌이었던지라 그 저녁 시간에 소리를 조금만 질러도 주위 이웃들에게 충분히 들렸습니다. 제 비명에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하면서 쓰러져 있는 우리 딸을 보았어요. 대개 다들 여기서 오래 산 사람들이라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다들 놀라서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같이 발을 동동 굴렀어요. 저는 그저 딸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아무것도 안 들리고 그저 제 딸만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러길 잠깐 있었을까. 119가 금세 도착했고 딸을 실은 구급차를 따라서 병원으로 향했어요. 검진과 필요한 수술을 하는 동안에 저는 남편에게 전화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병원으로 급히 달려왔어요. 잔뜩 화가 나서 도착한 남편은 수술실 앞에서 대체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제야 정작 같이 있었던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자각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남편이 버럭 성질을 냈어요. 당신은 같이 갔으면서 뭐하고 있었어? 대체 어디에 정신 팔려 있었으면 딸이 사고를 당하는 것도 못 봤던 거야? 아니, 고은이가 귤 본다고 잠깐 밖에 나갔는데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근데 왜 당신 혼자 왔어? 김서방은? 김서방은 뭐가 김서방이야. 이 자식 도대체 어디로 튄 건지 나타나지도 않고 내가 한자리에서 몇 분을 기다렸는데 무슨 그런 무례한 녀석이 다 있는 거야? 남편 말로는 사위가 우리 나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도중에 전화 받는다고 잠깐 집 밖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안 들어왔는데 그 이후 제 전화를 받고 바로 병원을 달려온 거라고 했어요. 갑자기 사위가 어딜 간 건진 모르겠지만
우선 우리 딸이 산모이기 때문에 뱃속의 태아 건강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다행히 태아는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한층 안심을 할 수 있었어요. 남편도 그제야 112에 이 사실을 또 한 번 더 신고했습니다. 사위는 정말로 그 시간 이후로 신기루처럼 사라지고는 하루 종일 나타나질 않았어요. 혹시나 집에서 우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못 해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확인하러 다시 집을 다녀온 남편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 거라면 이 녀석이 말도 없이 서울을 갔나?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일단 저희에게 당시 걱정거리는 사위가 아니었어요. 딸이 깨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의사가 말을 하길 강한 걸로 안면을 얻어맞고 쓰러지면서 머리가 바닥에 무방비하게 부딪히는 바람에 뇌진탕 크게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다쳤다 보니 의식이 늦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데 이건 하염없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고 했어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한 것이 제 탓 같아서 너무 괴로웠어요. 이 와중에 딸의 배는 계속 불러오고 사위는 나타나지도 않고 그야말로 불행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은 목격자나 증거를 찾아서 슈퍼 주위를 몇 번이나 돌아다녔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실제 목격자를 만나 진술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는 동네 사람이 아니라 잠깐 동네에 들린 사람이라 찾는데 좀 걸렸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그걸 경찰한테까지 부탁해서 그 사람을 찾아낸 거였어요. CCTV가 그 길에는 하나밖에 없었는데 하필 범인 뒷모습만 찍혔던지라 같이 찍혀있던 목격자를 찾는 게 더 빨랐다네요. 그렇게 목격자가 제 남편의 물음에 진술한 내용은 다소 충격이었습니다. 그 목격자는 그날 그 길을 지나가면서 웬 남자가 제 딸한테 접근해서 톡톡 건드리며 아는 체를 하는 걸 봤고 분명 남자가 아무 말도 안 한 것 같은데 딸이 엄청 놀라면서 사색이 되는 바람에 눈길이 갔다고 했어요. 그게 이상해서 쭉 지켜보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려 할 때쯤 그 남자가 갑자기 제 딸에게 손을 올리며 죽어!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곤 말릴 새도 없이 남자가 딸의 안면을 큼직한 주먹으로 강타했고 딸이 그대로 정신 잃고 쓰러지자 그 다음엔 남자가 발을 올려 딸을 걷어차려고 했다며 진술했죠. 그때 목격자가 살인자다 라고 소리친 거래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남자가 정말 제 딸의 배를 분질러 버릴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목격자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덕에 남자는 딸에게 침만 뱉고 그대로 튀었다고 했습니다. 이건 경찰에게도 보고가 된 내용이라네요. 남편은 몇 번이나 들었을 텐데도 목격자가 진술 녹음을 들으면서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화나 있었습니다. 그리곤 얼토당토않은 추측을 제시했어요. 이거 혹시 그놈 아니야? 이놈이 막상 애 생기니까 책임지기 싫어서 이런 짓 꾸민 거 아니냐고. 왜 확실하지도 않은 걸로 사람을 의심하고 그래. 김서방한테도 사정이 다 있겠죠. 곧 연락 올 거예요. 연락은 무슨 이미 당일에 잠적한 것만으로 그 새끼는 꽝이야. 그 새끼가 내 딸 이렇게 되기 전에 없어지고는 며칠째 안 나타나고 있잖아. 저는 심성 좋은 사위를 믿고 싶었으나 남편이 얘기하는 정황이 너무 일리가 있어서 의심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심을 안 하려면 사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해명을 해줘야 하는데 모습을 코빼기도 안 비추니까 나날이 의심만 커져갔어요. 딸도 안 일어나 사위는 사라져버려 목격자는 그 범인이 젊은 남자라고 해서 저랑 남편은 결국 생각하는 대로 시나리오를 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한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저와 남편의 시간은 딸이 사고 났던 그 시간에 멈춰 있었어요. 딸도 여전히 그 시간에 머물고 있었고 사위 또한 여전히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손녀의 존재였어요. 지난 1년 과정에서 딸은 의식불명 상태로 출산을 겪는 바람에 대수술을 했었고 우리 딸 다음으로 염려가 되었던 손녀를 무사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옥 같은 1년이 지나오면서 유일하게 설레었던 시간이었네요. 그러나 그 들뜬 마음도 잠시였었죠. 예쁜 손녀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손녀 때문에 병원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었고 남편이 대신 제 딸 옆을 하루 종일 지켜주었습니다. 여전히 저와 남편의 가슴에는 대못이 박혀 있었지만 그나마 손녀 덕분에 숨은 쉴 수 있는 상태로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손녀 분유를 먹이고 막 재운 시간이었는데 갑자기 현관문이 시끄럽게 두들겨졌습니다. 손녀를 겨우 재웠는데 깰까봐 식겁해서 얼른 인터폰을 들어 확인했어요. 대체 누가 이렇게 무례한 짓을 하는 건지 예민해진 감정을 담아서 욕을 해주려고 했는데요. 인터폰으로 보인 익숙한 정체 때문에 저는 입을 틀어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1년 전에 잠적해버렸던 사위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한참 굳어 있다가 문 밖에서 어머님 하는 소리에 정신 차리고 얼른 나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정말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던 사위가 맞더라고요. 근데 사위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당황스럽게도 그놈은 우리를 마지막으로 만났던 그때 그 복장에 목발을 짚고 있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자네 대체 꼴이 왜 이런가? 아니, 그보다 여태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나타났어? 그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연락은 왜 못했어? 어디서 뭘 하고 살았길래 이 모양 이 꼴로 나타나? 어머님, 고은이는 어떻게 됐어요? 고은이 어딨어요? 고은이 무사한 거 맞죠? 살아있는 거죠? 병자꼴이 다 된 사위는 다짜고짜 제 딸을 찾았으면서 제 딸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그러자 저는 남편과 함께 사위를 의심했던 순간이 떠올라서 바로 사위의 멱살을 잡았어요. 정말 자네 짓이야? 자네는 내 딸이 사고당한 거 어떻게 알고 있어? 뭘 하다가 이제야 나타나서 내 딸을 걱정하는 척해? 자네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내 딸 아직까지 못 깨어나고 식물인간으로 누워있어. 애를 임신시켜놓고 대체 이게 무슨 무책임한 짓이야? 식물인간이 되어 1년째 못 깨어나고 있다는 딸 소식을 듣더니 사위가 갑자기 목발을 쓰러뜨리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고는 마치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 울고 싶은 사람이 누군데 먼저 선수를 치는 건지. 우리 딸 내팽겨쳐 놓고 사라진 사위가 너무 미웠지만 사위가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니 그게 또 거짓 같지는 않아 보여서 헷갈렸습니다. 연기하지 마. 그래봤자 자네가 우리 딸 버리고 잠적했다는 사실은 안 바뀌어. 우리가 걱정 안 하도록 고은이 잘 봐주기로 했잖아. 고은이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우리 고은이 책임진다고 얘기해놓고 지킨 게 뭐가 있어? 서럽게 우는 사위의 태도가 혼란스러워서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저앉아 있는 사위를 쥐어잡고 없는 힘을 실어 흔들었어요. 제가 계속 뭐라고 말 좀 해보라고, 아는 게 있으면 빼먹지 말고 다 말해보라고 재촉을 했더니 그제야 사위가 억지로 울음을 진정시키면서 더는 제가 헷갈리지 않을 수 있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랑 남편은 몰랐던 지난 1년간의 자신의 알리바이를 대기 시작했어요. 사위 입에서 나오는 사실들은 제 손발이 다 떨리도록 만들었습니다. 사위로 인해서 제 기억은 다시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사위는 남편이랑 단둘이 처음으로 딸 얘기가 아닌 사적인 대화를 텄다고 합니다. 낚시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을 찾아서 그걸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회사에서 전화가 왔고 팀장직 자리에 있었던 사위는 급하게 연차를 내고 온 사정이라서 전화 안 받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양해 구하고 잠깐 현관 밖으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이 주택이라서 현관문을 나오면 마당이 있고 열린 철문이 바로 보이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통화하는 사이 어떤 남자가 우리 집 입구를 지나가면서 자기 쪽을 돌아보는데
사위가 보기엔 모자 밑으로 보이는 얼굴이 낯익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남자의 정체를 한 5초 뒤에 알아본 사위는 급하게 그 남자 뒤를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위랑 그 남자는 추격전을 하게 되었대요. 둘이서 한참 달리다가 생각 없이 도로로 뛰어드는 바람에 나란히 교통사고가 나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고로 크게 다친 사위는 오랫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고 자기 쪽 먼 친척에게 사고 연락이 가는 바람에 의식 없는 채로 서울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병원 신세를 진 지 7개월 만에 눈을 떴는데 몸이 오랜 기간 동안 잠을 잤던지라 근육이 다 죽어버렸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만 몇 개월이 걸렸다고 했어요. 게다가 재활하는 데에 또 몇 개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자마자 다시 우리 집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어요. 사위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제 딸이 그렇게 봉변을 당한 것이 사위가 쫓던 남자 때문일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범인을 못 찾고 있던 과정에서 사위가 해준 말은 범인을 잡을 수 있는 희망과도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위 말을 더 믿고 싶었어요. 그럼 내 딸 그렇게 만든 놈을 자네가 알고 있다는 거야? 그놈이 누구야? 누군데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해? 자네랑 깊은 사이인 거야? 얼굴 보니까 기억나더라고요. 고은이도 아는 사람이에요. 저랑 고은이 대학교 때부터 만났잖아요. 아마 고은이가 부모님 걱정한다고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때부터 고은이를 지독하게 쫓아다녔던 남학생이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위가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그 남학생이 제 딸한테 흑심을 품고 계속 쫓아다니며 스토킹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딸이 대학교는 통학을 했는데 그 남학생이 우리 딸 동네까지 쫓아오면서 스토커 짓을 했대요. 딸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시달리도록 했다는데 취업을 서울로 하면서부터는 그 스토킹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내 딸이 고향을 돌아오자 여전히 고향에 머물고 있던 그 범인이 딸을 보게 된 거고 배가 불러있는 딸을 보고는 울컥해서 팼을 거라는 것이 사위의 추측입니다. 심지어 그 범인은 학교 다닐 적에 사위가 남자친구인 걸 알고 사위도 때린 적 있다고 했어요. 사위는 제 딸을 그놈으로부터 지키려고 항시 대기하고 연락하고 붙어 다녔다더군요. 그런 줄도 모르고 저랑 남편은 사위를 범인 취급하면서 쌍욕을 한 거였어요. 문득 미안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진짜 몰랐네. 미안하다. 엄한 사람 붙잡고 원망하기만 했는데 자네 볼 면목이 없어. 아니에요,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판단을 제대로 못했어요. 고은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도 이런 위험한 사실은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야말로 두 분께 너무 죄송합니다. 저는 그제야 몸 아픈 사위를 살피면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리곤 그 범인에 대해서 더 물었습니다. 사위 말로는 그 범인이 가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이프도 있고 자식 하나 있는데요. 그런데도 제 딸을 잊지 못해서 그 짓을 벌인 것 같다고 합니다. 어떻게 가정이 있는 가장이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그저 속상하기만 했어요. 제가 몰랐던 이 모든 사실들은 제 혼란을 한꺼번에 잡아먹을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른 건 일단 모르겠고 그래서 그 범인이 지금 어디 있는지가 중요했어요. 저는 사위놈에게 당장 그놈의 낯짝을 저한테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알아봤는데 그때 저랑 같이 교통사고 나서 즉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꼭 죗값 받게 해주고 싶었는데 죽어버리는 바람에 못하게 돼버려서 정말 죄송해요. 저도 그놈 잡아서 면상 한 대라도 더 쳐주고 싶었는데 제 딸 그렇게 만든 놈 만나기만 하면 꼭 똑같이 해주고 싶었는데 죽어버렸다니 그것 또한 당황스러운 소식이었습니다. 사위 말대로 지독하게 고통스러운 죗값을 받게 해주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사위가 나쁜 놈이 아니라는 건 일단 다행이었어요. 우리 딸애가 손녀를 낳았는데 애아빠 되는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면 얼마나 더 속상한 일이겠습니까? 불운에 불운이 더해지지 않아서 그 부분은 안심이 되었어요. 저는 일단 사위를 부축해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곤 사위 또한 손꼽아 기다렸을 손녀를 사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위는 겨우 그친 눈물을 다시 흘리면서 조심히 자고 있는 손녀의 손을 잡았어요. 아기를 방금 재우긴 했지만 그래도 아빠의 품에 안겨줘야 할 것 같아서 제가 손녀를 들어 손수 사위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아이가 부서질까봐 제대로 만지지도 못하고 있던 사위는 그제야 자기 딸을 마음껏 안아봤어요. 또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은 자네랑 딸 생각해서 아직 못 지었어. 너희들이 태명으로 부르던 이름을 대신 부르고 있었다. 이제 아빠가 왔으니 우리 손녀도 이름이 생겨서 좋겠네. 우리 딸도 꼭 깨어날 거야. 자기 새끼를 이렇게 두고 그냥 가래 아니니까. 그렇겠지? 그럼요. 고은이 그렇게 물은 아이 아닌 거 저도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이랑 아버님 덕분에 제가 너무 큰 빚을 졌네요. 평생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위는 끊임없이 죄송하다는 말을 연신하면서 오열했어요. 저는 그런 사위에게 혼자 마음고생 많이 했다고 달래주면서 그간 사위를 원망했던 마음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위를 데리고 제 딸에게 향했어요. 차에서 병원 가는 길에 이미 남편에게 다 설명을 한 상태라 남편도 딱히 사위를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내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선 다 사과를 하지. 그저 딸한테 눈 멀어서 앞뒤 분간 못했던 늙은이 히스테리였다고 생각해주게. 그동안 나 없는 곳에서 우리 딸 지키느라 고생 많았어. 고마워. 울면서 남편한테도 연신 사과하던 사위는 남편이 어깨 한번 두드려주자 눈물을 후두둑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열어주는 병실 문 안으로 들어섰어요. 사위는 누워있는 제 딸을 보면서 목발도 제대로 못 짚고 다가가 의자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같이 갔어야 하는 건데 나 때문에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렇게 됐어. 미안해, 고은아. 오빠가 이제야 와서 너무 미안해. 사위는 딸 손을 잡고 하염없이 흐느꼈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사위를 방해할 수 없어서 잠깐 자리를 피해 주었어요. 다행히 남편은 사위에 대한 오해가 다 풀렸고 사위를 향해 마음을 정말 열었습니다. 사위는 일을 그만뒀다고 그 이후부터 딸 곁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남편은 사위를 믿고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제가 병원을 가면 사위는 그때만 한 번씩 손녀를 안아봤어요. 그렇게 3년이 더 흘렀지만 제 딸은 여전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위는 전혀 지치지 않았어요. 손녀에게 제 딸더러 늘 엄마라고 가르쳤고 하루에 한 번씩 손녀가 딸의 손을 잡을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녀는 엄마를 엄마라고 아빠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컸어요. 그래도 손녀가 있으니까 저희 식구 모두가 지치지 않고 딸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손녀는 기특하게도 제 딸이 엄마라는 걸 알아서 그런지 엄마 하면서 고사리 같은 손으로 딸 발을 마사지 해줍니다. 어눌한 발음으로 엄마 일어나 하는데 그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린지 몰라요. 우리 딸이 자기 자식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애써 마음을 달래면서 지냈네요. 그리고 저희에게 기적 같았던 그날도 평소와 같은 날씨에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위가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하길래 자리에서 일어나 컵에 물을 따르던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사위가 고은아 하면서 목청을 높이는 바람에 놀라서 돌아봤거든요. 사위가 딸의 얼굴을 살피고 있었고
손녀도 제 딸 발을 꼭 쥔 채로 제 딸 얼굴만 멀거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다가가 딸 얼굴을 쳐다봤죠. 정말 미세하게 딸의 안면 근육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저 너무 놀라서 바닥에 물을 엎질렀어요. 착각한 게 아닌가 했는데 그때 또 손녀가 붙잡고 있는 딸의 발이 조금씩 오그라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고은아, 엄마 목소리 들리니? 아이고, 김서방, 나 의사 좀 불러올게. 우리 딸 좀 봐줘. 저는 황급히 병실을 튀어나가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의사 또한 서둘러 저희 병실을 찾아와 딸의 상태를 살폈어요. 놀랍게도 의식이 돌아왔다고 하는 겁니다. 의사한테서 확답을 듣는데 정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몸을 지탱하기가 힘들었어요. 저는 그날 잠깐 점심 사러 간 남편까지 급하게 불러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희 식구들이 울면서 딸에게 엄청 말을 걸었어요. 늦은 밤에 눈을 뜬 딸은 말을 하진 못했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를 알아보는 듯했어요. 그날은 저희 딸이 다시 태어난 날과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딸이 기운을 차린 건 기적이었죠. 우리 딸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잘못 없이 이렇게 생을 보낼 순 없는 거잖아요. 그런 제 기도가 하늘에 잘 닿았던 건지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난 후 딸은 상체까지 일으킬 정도로 회복을 했습니다. 조금 어눌하긴 해도 당연히 말도 트게 되었어요. 우리 식구 모두 딸이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싶진 않았으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스토킹 범인에 대한 것이었죠. 일단 그 범인이 사고로 죽었다는 걸 알려줬어요. 그러자 딸이 잠깐 놀라다가 눈을 질끈 감더군요. 저는 대체 왜 그런 위험한 사람을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고 숨겼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 사위가 말했던 대로 딸은 부모님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해 엄마 아빠. 다시는 걱정 안 끼쳐드릴게요. 그리고 아빠, 나 학창시절에 든든하게 지켜줘서 고마웠어. 우리 결혼 허락해준 것도 고마워. 나 늘 아빠가 과잉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로 크게 반성했어. 너무 속상했습니다. 딸이 저희를 걱정해서 비밀로 했다는 건 기특한 마음이지만 저랑 남편은 그런 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부모한테는 자식을 잃는 것만큼이나 무서운 일은 없잖아요. 딸은 저희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의 생각이 짧았다면서 반성을 하였습니다. 어쨌든 그 범인이 죽어서 한층 안전해진 건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이제는 딸을 그만 혼쭐내고 깨어난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그렇게 요즘은 모두 마음을 놓고 드디어 가족 같은 가족 분위기를 느끼며 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걸음마까지 자기 딸을 매일같이 안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저랑 손녀가 병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전화를 하면서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는지 모릅니다. 전혀 귀찮지 않아요. 행복합니다. 제 딸의 지저귀는 목소리를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기쁘고 매일 볼 수 있어서 감격스럽습니다. 제 인생의 모든 복을 다 끌어다 썼다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아깝지 않을 테니 부디 제 딸이 끝까지 기운을 내서 건강을 회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사위는 딸보다 회복이 더 빨라서 이젠 목발을 짚지 않고도 잘 걸어 다닙니다. 그래도 아직 뛰는 건 불가능해서 부지런히 재활 중이에요. 그리고 손녀는 곧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4살인데 그래도 3살까지는 자기 엄마랑 아빠랑 놀게 내버려 뒀거든요. 딸이 아이를 4살부터는 어린이집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손녀가 하원을 할 때면 제 엄마랑 아빠 만나느라 병원 앞에서 내리겠지만 얼른 딸이랑 사위가 몸을 완전히 회복해서 손녀랑 같이 집에서 만나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때 되면 딸이랑 사위 신혼여행을 먼저 보내줄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가족 여행을 가는 게 좋겠네요. 그런 행복한 날이 반드시 오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였는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딸이 있는 부모님들, 저랑 제 남편처럼 극성까진 아니어도 다들 딸 걱정하는 마음이 애틋하시겠죠? 부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글의 시작을 열어야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일단 한 글자 한 글자 적어봅니다. 보통은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던데 저는 결혼을 한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또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자식들 낳아 키우면서 살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이런 호사를 누린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저희 남편과 시댁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인데 우리 남편에게는 평생의 슬픔이자 아픔일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이야기를 풀고는 있지만 우리 남편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린답니다. 우리 남편의 별명은 샌드위치였습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로 가운데에 낀 샌드위치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남편에게는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나이 차이 꽤 많이 나는 막내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시댁이 남아 선호 사상이 엄청나게 중요시되는 집이었는데 무조건 장손만 믿고 간다, 올인이다 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덕분에 우리 남편은 대학도 가지 못했습니다. 장손이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으나 우리 남편도 뭐 특출나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기에 대학까지는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동안 살면서 받아온 차별은 정말 어마어마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울먹이면서 이것저것 말해줬었는데 저도 주먹이 불끈 쥐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분노했었어요. 우리 시모는 무조건 장남, 우리 장남, 내 장남 하시면서 말끝마다 장남 타령하시는 분이었고요. 우리 시부는 막내딸,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막내딸, 우리 공주 하시는 분이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남편은 누가 챙겼을까요? 조부모님? 아니죠. 아무도 우리 남편을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감기라도 걸리면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장남이나 막내딸한테 옮길까봐 방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서러웠을지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다 사무칩니다. 거기다가 허여멀건해서 삐쩍 마른 아주버님과 시누이와 달리 우리 남편만 주워온 사람처럼 기골이 장대한 사람이었어요. 곰같이 생겼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등치도 엄청나게 크고 키도 크고 얼굴까지도 큰 사람이었죠. 손도 크고 발도 크고 그래서 우리 남편 별명이 곰이었다고 했어요. 겨울에 두툼한 외투라도 입고 저녁에 돌아다니면 곰인 줄 알고 사냥당하겠다는 소리를 듣기 일쑤였대요. 우리 남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도 집에서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일을 찾아 헤매다가 이건 딱 나를 위한 직업이다 하고 발견한 게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경호업체 일이었습니다. 업체의 면적을 딱 보러 갔는데 우리 남편의 외형만 보고 바로 합격이라고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했대요. 일단 몸이 정말 크니까 키가 190cm거든요. 위압감이 장난 아니라서 그런 건지 우리 남편 덩치를 보면 대드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어요. 거기다가 얼굴도 솔직히 험악하게 생겼거든요. 남편이 누나를 한번 부라리면 그 어떤 사람도 말조차 붙이지 못하는 그런 인상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의 생김새와 달리 가슴만큼은 상당히 순수한 남자였습니다.
의외로 순정파의 면모를 지니고 있는 반전이 가득한 그런 남자에게 어떻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와 남편이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사실 제 입으로 말하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지만 익명이니까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남편을 만나기 전에 만났던 전 남자친구가 좀 문제가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하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자존감도 많이 낮았던 상태였던지라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손찌검을 일삼는 그 남자에게서 도망을 가기로 마음을 먹고 결국에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 남자친구한테는 꽤 자존심이 상했던 모양인지 계속 저를 찾아와서 귀찮게 굴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어요. 그날도 실랑이를 벌이다 분을 참지 못한 전 남자친구가 저를 향해 손을 딱 올렸는데 그 순간 길을 지나가던 남편이 저를 구해준 거였습니다. 찌질함에 극치를 달리던 전 남자친구는 우리 남편의 등치를 보자마자 뒷걸음질을 치면서 저한테 새 남친이냐? 나쁜 년. 이러면서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냥 제 앞을 떡하니 막아주고 손 올리려던 걸 막아준 것뿐인데 바로 꼬리를 내리는 전 남자친구를 보면서 어이가 없었죠. 남편은 저를 보고 저 새끼 뭐냐고 물어보았고 저는 사실 남편의 그 얼굴과 말투에 쫄아서 모든 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던 남편이 어디 사느냐고 물어봤고 저기 앞에 주택에 산다고 하니까 남편도 자기 그쪽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일 생기면 연락하라고, 원래 저런 놈은 한 번에 나가 떨어지는 놈이 아니라고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첫인상이 진짜 너무 무서워서 이놈도 미친놈이면 어떡하지 싶었거든요. 이런 놈한테 잘못 걸리면 생매장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연락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진짜 전 남자친구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를 또 찾아왔더라고요. 술에 완전히 취해서 나쁜 년이야, 넌 못된 년이야 하면서 발길질을 하려고 하길래 놀래서 남편을 불렀고 몇 번이고 귀찮은 기색 한 번 없이 찾아와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결국 남편에게 호되게 당하고 더 이상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쓰고 나서야 일은 마무리가 되었죠. 그 각서를 받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렸고 매번 저를 찾아와 도와준 남편에게 정도 너무 들어버렸고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자연스럽게 밥 한 끼 하자는 연락이 잦아지고 연애를 하게 된 것이죠.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경호업체에 재직 중이라는 것을요. 어쩐지 싸움도 잘하고 힘도 세더라고요. 당시에 남편이 일하던 업체는 연예인들 경호도 전문으로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콘서트 같은 걸 하거나 사인회 같은 거 할 때 연예인들을 보호하고 관중들을 통제하기 위해 쭉 가드들이 서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든든한 백이 생긴 거나 다름없었죠. 콘서트 같은 경우는 티켓을 주기도 했지만 티켓이 없을 때는 남편이랑 같이 슬쩍 들어가서 몰래 스텝인 척 콘서트를 보기도 했어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공연을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러 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거기다가 일을 할 때 남편의 모습은 뭐랄까 정말 무섭기도 했지만 너무 든든해서 멋있어 보였거든요. 저는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가 가장 듬직하고 좋았어요. 거기다가 우리 남편이 엄청나게 쑥맥이었거든요. 그렇게 험상궂게 생겨서 시도 때도 없이 얼굴이 붉어지는 걸 보면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었어요. 연애하면서 모든 걸 저랑 다 처음 해보는 거라고 수줍게 이야기하는데 진짜 평생 함께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아한 부분도 있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남편이 단 한 번도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남편이 고아인 줄 알고 부모님 이야기를 꺼내면 안 되겠다, 어린 시절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고아는 아니더라고요.
부모님한테 연락 오는 걸 보고 저 혼자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때까지 고아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저한테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유가 뭔가 따로 있겠지라고 생각만 했죠. 외동아들인데 부모님이 시골에 가 계신가 싶기도 했고, 아무튼 프로포즈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형도 있고 나이 차이가 나는 여동생도 있고 부모님 두 분이 멀쩡히 살아서 저희 집 근처에서 같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아무튼 프로포즈를 받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게 되었죠. 우리 부모님께서 남편의 첫인상을 보고 너무나도 식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놀라셨는데 남편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익숙하다는 듯이 진지하게 저와의 결혼을 허락받고 싶어서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빠는 술을 한잔 하자고 하시더니 남편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고는 사람이 진국이라고 우리 딸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예상치 못한 환대에 기분이 좋아져서 우리는 시댁에도 빠르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인사를 드리러 가면서 한우도 최상급으로 한아름 싸들고 갔어요. 그런데 시댁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직 장남이 결혼을 못해서 둘째부터 결혼을 시킬 수가 없다고요. 무조건 장남이 먼저 가야 한다고 장남 타령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랬죠. 아주버님 언제 결혼하실 건데요? 하니까 아직 만나는 여자도 없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냐고 심드렁하게 대꾸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언제 결혼을 하라는 이야기인지 진짜 답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결혼이 미뤄진 채로 6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사위나 다름없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댁에서보다 더 챙겨주시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요. 근데 문득 아버지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당장 내일이라도 결혼식장 들어갈 것처럼 굴어놓고 왜 준비도 안 하고 시간을 버리고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장남인 아주버님이 결혼을 해야지만 우리가 결혼할 수 있대 하고 대답을 하니까 아빠가 딱 그러시는 거예요. 자네 혹시 집안에서 차별을 받고 자랐나?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죽죽 흘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랑 부모님 모두 다 놀래서 남편을 막 위로해 주었어요. 아버지께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더니 그 집 아들하지 말고 우리 집 사위나 하라고 하면서 성을 내셨습니다. 자기도 차별의 서러움을 잘 알고 있다고 우리 집에서만큼은 내가 진짜 아들처럼 대해주겠네 하셨어요. 남편은 정말 장인어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평생 나도 이런 따뜻한 대접받고 싶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하호호 하면서 우리 집에서의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글쎄 혼전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지만 시댁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어디 속도 위반을 할 수 있냐? 쪽팔려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장남이 장가를 못 갔는데 어디 둘째네가 선수 쳐서 애부터 가지냐고. 저한테 발랑 까졌네 어쨌네 입에도 담기 힘든 나쁜 소리들을 막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남편이 됐다고 나 부모 없는 사람인 척 살 테니까 얼굴 보지 말고 절연하고 살자고 큰아들 타령하는 거 지겹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시부모님이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이 얼마나 귀한 건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남편을 달래기 시작했습니다. 나한테는 장남 결혼하면 그때 혼인신고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벌써 임신 8주 차가 되었는데 아주버님이 40주 전에 결혼을 할 수 있다고요? 진짜 이게 말인지 방귀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결국에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부터 매주 부랴부랴 아주버님이 선자리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장남이 먼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건 어느 나라 법이길래 아주버님도 피곤하고 저희도 피곤한 상황이 된 거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서 저는 출산이 임박했고 아주버님은 드디어 뜻이 맞는 여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또 결혼식을 준비하려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그 사이에 저는 아이를 낳게 되었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저희 집에서도 시댁의 그런 처사에 매우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있었고요. 우리가 먼저 혼인신고라도 하겠다고 아이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미혼모로 올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시댁에서 난리법석을 떨더니 결국 장남이 먼저 혼인신고를 한 다음에 저희도 혼인신고를 하게 시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또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주버님네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몸조리를 했어요. 아주버님이 식을 올려야지만 우리도 식을 올릴 수 있다는 시부모님의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너무 열받고 뒤집어 엎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아이도 낳았고 몸조리를 했어야 했기에 꾹 참았습니다. 우리 아이는 남편을 닮아서인지 태어나기 무섭게 쑥쑥 자라기 시작했고 저는 육아를 친정엄마와 같이 하면서 진짜 힘들지만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정말 누굴 닮은 건지 모르겠지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가를 보면서 하루하루가 새 삶을 사는 것 같더라고요. 모유 수유를 할 때나 아이가 잘 때나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올 때나 정말 너무 예뻐서 깨물어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이가 다칠까봐 겁이 나서 손톱 하나 제대로 깎아주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속으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의 결혼식 날짜가 잡혔다는 이야기를 시댁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보고도 결혼식 날짜를 슬슬 정하라고 상당히 인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장남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차남이 결혼하는 거니까 간소하게 식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미 애도 낳고 살고 있는데 결혼식이라는 게 중요하면 얼마나 중요하겠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는 아주버님은 호텔에서 아주 호화롭고 성대한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셨거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것은 아주버님의 결혼식 날짜가 우리의 돌날이랑 딱 겹치는 겁니다. 놀래서 시모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머님, 그날 우리 아이 첫 돌 행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했어요. 그랬더니 관심도 없었다는 목소리로 그랬니? 일주일 미뤄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아주버님 결혼식이 가족 행사 중에 제일 큰 행사 아니겠냐고. 서러웠지만 별 수 있나요? 결국 우리의 돌날도 미루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예약이 다 차 있어서 한 달이나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아주버님 결혼식 날 시댁 식구로서 만발의 준비를 하고 결혼식장에 도착해서 신부 대기실에 형님 되실 분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런데 이미 형님 친구분들이 다 와 계셔서 어쩔 수 없이 대기실 밖에서 친구분들이 사진 찍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며 형님이며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대기실 밖까지 대화 내용이 다 들리는 거예요. 진짜? 대박이다. 너무 부럽다. 하는 소리가 들리길래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중인가 귀담아 들었죠. 대화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글쎄, 우리 시부모님이 상가 건물만 3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중 하나를 장남이 결혼한다고 아주버님 명의로 떡하니 증여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형님이 신이 난 목소리로 우리 부부 이제 건물주잖아 하면서 친구들한테 자랑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막 건물에 욕심이 나서 남편이랑 결혼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탐이 나는 것도 아니긴 했지만 저희는 다세대 주택에서 힘들게 전세 얻어서 쌀 한 톨도 아껴가며 돈을 모으고 살고 있었는데 시댁에서도 아주버님네 결혼하는데 돈 많이 들어갔다고 저희한테 지원 못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결국 그 지원 못 해준다는 돈 모두 아주버님네로 들어갔고 건물까지 증여해줬다고 하니까 제 속이 쓰리더라고요. 부러움의 목소리가 한껏 고조된 대기실 안으로 아이를 안고 그냥 들어갔어요. 결혼 축하드려요 하면서 아이를 안고 들어갔으니까요. 한번 안아보실래요? 하고 저희 애를 딱 보여드렸는데 형님이 질색을 하시더라고요. 드레스 망가져요. 됐어요. 내 드레스에 아기 침이라도 묻으면 어떡해?
하는데 순간 무안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족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 형님 친구들이 속닥속닥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가 그 사고 쳐서 애부터 나왔다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해도 해도 너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껏 형님 친구들을 째려봤어요. 그러니까 헛기침을 하면서 어머, 성격도 드센가 봐. 우리 지연이 어떡하냐? 동서한테 몰매 맞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형님 이름이 지연이거든요.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서 결혼식을 어떻게 본 건지 기억도 안 나요. 한 달 뒤에 우리 애 돌잔치 한다고 시댁 단톡방에 이번에는 까먹지 말라고 올렸더니 시모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예, 잘 됐다. 뭐하러 행사를 2번 하니? 애 돌잔치 하는 날 가족들도 전부 모일 건데 그때 결혼식도 같이 해라 하시더라고요. 저 진짜 머리가 완전 띵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돌잔치 장소가 아무리 크다고 해도 결혼식장이랑 비교가 되나요? 남편이 우리 결혼식 제대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시모가 생각 없다면서 손님들이 바로 또 오겠냐고 대충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차피 축의금 거두려고 결혼식 하는 거 아니냐고 돌잔치하고 얼마 안 있어서 결혼식까지 하면 사람들이 욕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아주버님 결혼한 지 1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또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 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하면서요. 제가 진짜 얼마나 서러웠는지 친정에 와서 울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빠가 화를 씩씩 내시더라고요. 내가 빚을 내서라도 더 좋은 호텔에서 결혼식 시켜주겠다고 하시는데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 호텔 결혼식 비용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생활에 맞춰서 해야 하는 것도 맞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잔치를 웨딩드레스 빌려 입고 했습니다. 저도 참 바보 같죠. 돌잔치 날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으니 일가 친척들도 황당해 하시고 제 친구들도 저를 진짜 불쌍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애 돌잡이 하면서 결혼 반지 나눠 끼고 돌잔치를 진행하시던 분도 10수년간 진행하면서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저는 스몰 웨딩 하는 거라고 생각해야지 하면서 저 스스로한테 최면을 걸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막상 그 꼴을 보고 좀 민망해 하시기도 하고 미안하시기도 했는지 신혼여행은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아주버님네는 선물도 주시고 신혼여행도 하와이로 화려하게 보내주셨거든요. 저희한테는 필리핀 세부 정도 다녀오면 충분하지 않냐고 풀 패키지로 엄청 싼 거 끊어서 보내주셨어요. 패키지 일정이라 관광지만 내내 돌아다녀야 해서 신혼 첫날 밤은 무슨 쉴 틈이 생기면 잠만 퍼질러 잤습니다. 제가 그때 이후로 절대 패키지 여행은 다니지 않고 있어요. 물론 재미도 있긴 했지만 우리도 좀 럭셔리 휴양지 이런 거를 기대했는데 호텔 방도 여관방 같은 곳이었고 여러모로 신혼여행이랑은 맞지 않았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이랑 저랑은 제대로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지더라도 시댁에는 최소한의 자식 간의 도리만 하고 살자고요. 몇 년 뒤 막내 신우가 결혼할 때도 호텔에서 엄청 비싼 뷔페까지 대령해가며 결혼시키는 거 보고 남편도 그제야 모든 마음을 접더라고요. 안부 전화도 하지 말고 오랄 때까지 가지도 말자고. 아프든 말든 돈이 있든 없든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 했어요. 저도 남편이 모든 걸 포기하고 나니까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서 남편 말에 따르기로 했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막내 신우한테도 건물을 한 채 증여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남편한테만 쏙 빼놓고 건물 3채 중에 2채를 자식들에게 증여를 한 거죠. 우리 남편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나고 서러웠겠습니까? 자식이 아닌 저도 짜증나고 서러운데 다시 신혼여행 이후로 돌아와서 예상치 못하게 우리는 신혼여행지에서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영부영 시간이 흐르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서 둘째까지 잘 낳고 조리까지 잘했어요. 저희가 아이를 2이나 낳는 동안 형님네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지 낳지 않기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형님 성격상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선언하시고도 충분하신 분이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런데 제가 첫 아이는 딸을 낳았었지만 둘째는 아들을 낳았거든요. 남아 선호사상 진하게 있으신 분들이라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는 정말 병원으로 이것저것 엄청 보내주셨었어요. 매일같이 찾아와서 우리 손주 하시면서 얼굴을 보고 가시기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한 100일쯤 되었을 때 예상치도 못한 일이 또다시 터지고 말았습니다. 시댁에서 오랜만에 호출이 왔기에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둘째는 예뻐해 주셨기에 아이를 데리고 갔거든요. 그런데 시모가 저를 보면서 엄청나게 근심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첫째 내가 글쎄 불임은 아닌데 임신이 좀 힘들다고 하더라. 우리 장남이 아이를 낳아야 내가 조상님들께 면이 서는데 말이야. 에휴, 거기다가 첫째 며느리가 글쎄 애 낳으면 몸매가 망가진다고 출산을 거부하는 모양이더라고. 어머님 속이 많이 상하시겠네요. 장남이 대를 이어야 한다고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너네 둘째가 아들이잖니? 얘를 우리 장남이 키우는 건 어떨까 싶은데. 처음에 어머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몰라서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둘째는 아주버님네 입양을 시키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놀랍고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에 기겁을 해서 어머님 정신 나갔어요?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제 아들을 지금 누굴 줘요? 시부모한테 정신 나갔어요는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내가 뭐 남주자고 그랬어? 너네가 낳은 거야 잘 알지. 그런데 키우는 건 큰애네가 하자는 거 아니냐? 그래. 아무래도 장남네가 아들을 키워야 면이 서지 않겠니? 너도 잘 생각해봐라. 걔네 건물만 2채나 가진 부자야. 우리가 첫째 결혼하고 나서 장남한테도 한 채, 맏며느리한테도 한 채 나눠주지 않았니? 건물 3채 있던 것 중에 2채만 증여한 줄 알았더니 채채를 모두 증여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주버님네 2채, 시누이네 1채요. 그 이야기를 아무것도 주지 않은 둘째 며느리인 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평소에 얼마나 우리 남편을 무시했으면 저런 소리를 뻔뻔하게 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머리가 획가닥 돌아버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한테 계속 돈 많은 부모 가진 게 얼마나 덕인 줄 아냐? 너네 아들도 장남네 집에 입양되면 기뻐할 거다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저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에 당연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는지 너네한테도 내가 섭섭지 않게 돈을 좀 줄게 하시는데 너무 열이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남편한테는 한 채도 주지 않으시고 아주버님과 시누이만 챙기신 주제에 저보고 10달을 품어 낳은 아들까지 아주버님네로 입양시키자는 게 말이에요? 우리 남편은 무슨 사생아입니까? 밖에서 나온 자식이라서 챙기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부모님이 아주 학을 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둘째도 자기 배 아파 낳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부잣집에서 태어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아냐고 아들 하나 더 낳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둘째네는 형님네에 입양을 시키재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아주버님네도 동의한 거 맞냐고요. 형님이 결혼식 날 우리 애 한번 안아보시라고 이야기하니까 침 떨어져서 싫다고 하셨던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시모가 자기들도 생판 남 입양하는 것보다야 자기 핏줄 입양하는 게 낫다고 하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남편과 저의 의견을 빼놓고 자기들끼리 이미 입을 다 맞춘 상태였다는 거죠. 입양 절차도 다 알아봤으니까 손 쓸 거 하나도 없다고 애만 두고 가라는데 열받아서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애 절대 못 준다고 앞으로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 거라고 접근 금지라도 받아오겠다고 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사셨듯이 둘째 아들 없는 셈 치고 사셔라 했어요. 출근한 우리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해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해주니까
남편이 당장 시댁으로 찾아가겠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퇴근하고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남편이 뒤집어 엎고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저도 배신감을 느끼고 아파하는 남편을 위로해 주었죠. 그날 이후로 완벽하게 절연이라면서 남편이 휴대폰 번호도 바꿔버리고 저도 완전히 시댁 번호까지 싹 차단해버렸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남편네 경호업체 대표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의 초창기 멤버이고 남편만큼 오래 그 업체에서 일한 사람이 없었기에 남편은 은근히 긴장한 상태로 대표를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대표가 그랬대요. 자기 이민 가서 자식들이랑 오순도순 살아보고 싶다면서 업체를 맡아서 키울 생각이 있냐고요. 권리금을 조금만 받고 사업체를 아예 남편 이름으로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는 겁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결과 남편만큼 사업체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운영을 잘할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이유였어요. 남편은 처음에 대표직을 맡고도 이민 가서 살아라. 내가 여기서 현장을 돌보겠다 했는데 대표님이 거절했대요. 한국에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굳은 일 맡겨놓고 혼자 태평하게 살 위인이 못 된다고요. 남편은 업체를 인수하고 싶어 했고 꽤 자리가 탄탄한 업체였기에 포기하기엔 아쉬웠던 거죠. 영혼까지 모은 돈을 다 끌어모아도 권리금을 다 모으기엔 4,500만 원 정도가 비었어요. 추가 대출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결국 막다른 골목 끝에 몰린 저희는 시댁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4,500만 원이 필요하니까 형이랑 형수한테 건물 준 거 더 이상 치졸하게 굴지 않겠다. 그 돈만 빌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가 그럼 너네 둘째 아들 내놔 이러더라고요. 형수도 입양해서 키우고 싶다고 했다고 남편이 열받아서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니라고 내가 실수했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는 우리 친정에 가서 아빠를 붙잡고 남편이 엉엉 울더라고요. 제 앞에서는 잘 울지도 않는 남편이 우리 아빠만 붙잡고 우는 걸 몇 번이나 보는지 모르겠네요. 사정을 들은 아버지께서 자기가 4,500만 원 어떻게든 구해다 주겠다고 하셨고 남편은 2배로 불려드릴 거라고 했어요. 사기꾼 같아 보이는 말이었지만 우리 남편의 우직함을 믿고 아버지는 노후 자금을 깨서 4,500만 원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사업체를 물려받게 되었고 경호업체를 운영하면서 사람만 많아서 될 것이 아니라며 감시 체계를 확실하게 설립하자고 했다더군요. CCTV 보안 쪽도 함께 하면서 도청이나 몰카 같은 걸 찾아내는 신식 기계까지 도입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에는 사람만 경호하던 업체였는데 점점 기업이나 기업 수장들의 집까지 관리를 하는 큰 업체가 된 거죠. 완전히 비밀스러운 1:1 보안업체 같은 회사로 자리를 잡았다고나 할까요? 경매 같은 것이 열릴 때에도 우리 남편 업체로 직접 연락이 와서 고가의 상품 경호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박이 터지게 된 거죠. 그게 우리 남편의 사업체를 운영한 지 3년 만에 일궈낸 성과였습니다. 그렇게 바쁜 3년을 보내는 동안 시댁에서도 큰 변화가 한 가지 일어났어요. 형님이 시모의 압박과 핍박, 구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출산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험관 6차 만에 겨우겨우 힘들게 얻어서 임신 기간 내내 바깥 구경 한 번 못하고 꼼짝없이 누워서 지낸 형님인데 결국 딸을 출산하는 바람에 시댁에서 난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형님한테 엄청 난리를 치면서 당장 둘째를 가지라고 했대요. 형님은 애 하나 낳는 것도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데 둘째를 가지라는 소리를 할 수 있냐고 자기가 애 낳는 기계냐고 완전히 냉기 철철이고요. 우리 남편은 약속했던 대로 3년 만에 빌린 4,500만 원을 9천만 원으로 갚아드렸습니다. 아빠는 2배는 농담 아니었냐면서 원금만 갚으라고 했지만 남편이 이 돈 모으려고 3년 걸렸다며 이자라고 생각하고 받아달라고 했죠. 4,500만 원이었으면 진즉 갚았을 거라고 장인어른 덕분에 사업체가 커지고 발전할 수 있었다고
평생 감사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고 이런 사위 얻어서 행복하다 하셨고, 남편은 평생 친아버지처럼 모시고 살겠다고 했죠.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 샤워를 하는데 엄마랑 저랑 그걸 보고 좀 황당해했어요. 둘이 너무 애틋하니까 저랑 엄마랑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글이 마무리가 된다면 너무 허무하겠죠?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저희는 절연한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뜬금없이 신우한테도 연락이 온 겁니다. 우리 신우도 건물을 한 채 받았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근데 신우가 연락이 와서는 저한테 둘째 언니네도 건물 한 채 받았지? 그거 시세 얼마야? 하더라고요. 아주버님네가 두 채를 다 받았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죠. 건물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요? 하고요. 그러니까 신우가 멋쩍어 하면서 아니, 내가 막내딸이라고 제일 싼 건물 받은 것 같아서 그러면 억울하잖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제일 어리니까 오래 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좋은 건물을 받아야 할 것 같다면서 막내라고 차별당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열이 싹 오르더라고요. 아니요, 신우. 우리는 아예 건물을 못 받아서 모르는 거예요. 두 채 다 아주버님네한테 증여한 거 모르셨어요? 뭐? 진짜야? 작은 오빠는 못 받았다고? 제정신 아니야? 저한테 건물 더 좋은 거 있으면 바꾸자고 할 생각으로 전화한 것 같던데 형님네가 두 채 다 가졌다고 하니까 태도 싹 바뀌어서 난리더라고요. 사람 욕심이 끝도 없다더니 신우도 똑같은 속물인 거죠. 저희는 저희 능력대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혹시 형제들끼리 재산 싸움 하실 거면 저희는 빼주세요. 그이도 시댁이랑 절연 선언한 마당에 건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 그거 필요 없어요. 남편이 잘 나가는 사업자 대표인데 한 달에 버는 수익이 그깟 3층짜리 상가 건물보다 훨씬 좋은걸요. 건물 같은 거 하나도 아쉽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혹시라도 저희가 뭐 하나 더 받은 게 있을까봐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혹시 둘째 언니 지금 사는 집 말이야. 그 아파트 우리 엄마가 해준 거야? 아니요. 저희가 벌어서 산 건데요. 시댁에서 이런 한 푼 도움받은 거 없으니까 눈독 들이실 것도 없어요. 작은 오빠가 그렇게 잘 번다고? 지금 사는 아파트 주상복합 펜트하우스잖아. 그거 몇십억 하던데? 관리비도 한 달에 엄청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하니까 등기부등본 떼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작은 오빠가 그렇게 돈 잘 버는 줄 몰랐다고 회사에 남는 자리 없냐, 우리 남편 취직 좀 시켜줘라 난리가 난 거죠. 무슨 돈이 나서 그 집을 샀냐 너무 궁금하다, 사업 수완 좀 알려달라 난리를 치길래 신우 돈 필요하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우물쭈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이 글쎄 도박을 해가지고 신우 건물까지 근저당 잡혀서 경매에 넘어갔다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그 꼬마 상가에서 월세 받는 돈으로 생계를 유지했는데 경매에 넘어가고 나니까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죠. 대출이고 뭐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만만한 우리 집에 건물 핑계대고 돈 좀 빌려볼까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펜트하우스 엄청 비싼 집이 나오니까 시부모가 준 돈에서 나왔겠구나 싶었던 거죠. 돈 좀 뜯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벌어서 산 집이라고, 신우한테 줄 돈 없다고 시댁에 가서 말하라고 하니까 당황했나 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공주 하면서 예뻐해줬던 시부한테 말해서 돈 받으라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에게도 이야기를 해주고는 신우 전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차단까지 눈앞에서 싹 하고는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형님한테로 연락이 온 겁니다. 시댁에서 얼굴 좀 보고 이야기 좀 하자길래 제가 왜요? 하니까 손윗사람이 부르는데 어디 말대꾸냐고, 어차피 저희도 더 이상 수그러들 필요 없으니까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찾아갔습니다. 신우가 뱉어놓은 말도 있고 상황이 궁금하기도 했거든요.
애들은 친정 부모님께 부탁드리고 남편이랑 룰루랄라 손잡고 시댁에 갔어요. 신우랑 형님네랑 다 와 있더라고요. 시부모도 슬쩍 눈치 보면서 서로 할 말은 있는 것 같은데 입을 열지 않길래 제가 먼저 물꼬를 텄죠. 제가 먼저 이야기할게요. 저희는 시댁에서 지원받은 거 하나도 없으니까 재산 분할 싸움에 빼주세요. 먼저 요구할 만한 재산도 없고 우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니 동서, 가긴 어딜 가? 동서가 신우한테 이야기했어? 우리가 건물 2채 받았다고? 네. 그거 시부모님이 알려주신 건데요. 왜요? 신우는 알면 안 돼요? 아니, 이건 불공평하지. 첫째라고 건물 2채 주는 게 어딨어? 막내라고 신우는 하나 챙겼잖아요. 샌드위치 우리 남편은 하나도 못 챙겼는데. 그리고 그 건물 주인 찾는다 치면 우리 거지 신우 거는 아니잖아요. 나 정말 죽게 생겼다니까. 2억만 해달라고 2억. 형님, 신우한테 2억 해줘요. 20억짜리 건물 가져갔으면 10%는 해줄 수 있잖아. 우리도 그 건물 없어. 남편이 사업한다고 건물로 대출받았다가 다 날려먹었단 말이야.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긴요. 그이가 사업한다고 건물로 대출받았다가 다 날려먹고 하나 남은 건물도 곧 넘어간다고요. 그 소리에 시부모님은 거의 뒤로 넘어가셨습니다. 야, 이 녀석들아. 우리가 평생을 일궈서 산 건물을 나눠줬으면 잘 쓸 생각을 해야지. 터무니없는 짓을 벌여서 다 날려먹어? 그러니까 신우랑 형님이랑 줬으면 장땡이지 뭘 참견을 하냐고 싸우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했죠. 그러니 시모도 체념한 듯 너네 빚이니까 너네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신우랑 아주버님이랑 둘 다 난리가 났는데 저희는 그러든지 말든지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더 지났어요. 6개월 동안 물론 신우고 아주버님이고 할 거 없이 집에 찾아와 남편 회사 찾아와 돈 좀 빌려달라고 어깃장을 놓고 난리를 쳤죠. 우리 남편은 당연히 딱 잘라서 거절했고요. 어느 날 집에 엄마랑 같이 아이를 보고 있다가 시부모님이 찾아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둘 다 짐을 한아름 싸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남편 없는 거 확인하더니 저한테 우리 여기서 좀 지내자. 집도 넓고 좋네 하면서 방을 막 이리저리 뒤지는 겁니다. 우리 딸은 시댁에 어릴 때 간 것 빼고는 간 적이 없어서 시부모한테 누구세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시부모가 내가 너희 할머니 할아버지야 하는데 우리 딸이 우리 친정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 시부모 얼굴 썩어가는데 할 말은 없고 자업자득이었죠. 저는 시부모한테 우리 집에 당신들 누워서 잘 방 없다고 나가라고 했더니 시부모는 네가 이러니까 이쁨 못 받은 거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더 이상 자기들 오갈 데 없다면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여기 있을 거라고 하니까 우리 엄마가 아빠랑 남편에게 바로 호출을 했더라고요. 양심도 없지.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행패를 부립니까? 쪽팔린 줄도 모르고. 그런데 진짜 사이다는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남편이 업체 직원들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경찰까지 불러서요. 남편이 새로 보안 시큐리티를 운영하면서 경찰이랑 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경매나 국보 같은 거 경호할 때도 있어서요. 시부모 양팔을 떡하니 잡더니 짐까지 다 들어서 직원들이 시부모를 집 밖으로 내쫓더라고요. 시부모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가 우리 아들이라고 하는데 남편이 그랬어요. 나 부모 없다니까? 우리 애를 4,500만 원에 팔아넘기라고 했을 때 저련했잖아. 지난번에 혹시나 반성하는가 싶어서 우리 부른 건 줄 알았더니 사과 한마디 없었잖아. 당신 애들 같은 부모 없어 나는. 그러니까 알아서들 사쇼. 결국 첫째가 우리 집까지 홀라당 해먹었다. 우리가 갈 곳이 없어. 걔가 그렇게 마이너스의 손일 줄 알았겠니? 이럴 줄 알았으면 너를 챙기는 건데. 경찰관님, 고생 좀 해주세요. 이 사람들 주거 침입으로 넣어주시고요. 시부모 표정이 정말 허옇게 질린 와중에
저는 딸한테 저분들한테 인사드려 예의는 차려야지 했어요. 우리 딸이 네, 안녕히 가세요 하더라고요. 저는 문 닫아버렸고요. 한참을 집 앞에서 경찰이랑 실랑이를 하는 것 같았던 시부모는 결국 경찰차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아주버님네랑 신우네랑 번갈아 가면서 부모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엄마 아빠지 우리 엄마 아빠 아니라고요. 우리 엄마가 속이 시원하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편하진 않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차별이라는 게 얼마나 서러운 건지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이제 와서 저러는 거 뭐가 좋다고 받아주냐고 절대 받아주면 안 된다고요. 남편 보고 술이나 한잔하자고 하시더니 둘이 열심히 앞으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꽂혀서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남편의 모든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지 알지만 남편의 결심을 흔들지 않으려고 해요.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죠? 저도 앞으로 사이다 마실 날만 가득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